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복 대표입니다. 11월 16일 토요일 아침에 주말 스페셜 방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그 금요일 날 장마감 방송을 업로드를 해드린 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지만 아마 이 내용은 내일 일요일 오전에 아마 업로드가 될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실제적으로 인사를 드리는 시간은 내일 아침, 일요일 아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한참 미국 증시의 찬반이 아니라 강세장이냐, 앞으로 계속해서 강세장으로 가냐, 급한 조정이 올 것이냐, 말하자면은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에 팽팽한 논쟁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한 5, 6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또 유튜브에서도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표적인 강세론자들, 그리고 이제 강세론 쪽에 있는 분들이 훨씬 많았었어요. 뭐 한 10명이라고 하면은 10명 중에 한 85%는 강세론자가 많았고, 한 10%에서 15% 정도는 비관론자도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강세론자들 입장에서는 그 S&P 500 지수 기준으로 해서 그때가 아마 S&P 500 지수가 한 5,400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연말까지 6,100까지, 강세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6,100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쪽이 강세론자였고요. 아니다, 너무 지금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다. AI 그다음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급락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온다라고 하면은 S&P 500 기준으로 했을 때 지수가 아마도 4,800까지 폭락을 할 거다. 그거는 이제 20년, 30년간의 미국 증시의 평균 PER이라든지 평균 PBR이라든지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주장하는 일부 비관론자들이 있었었지만, 지금 11월 셋째 주 현재 S&P 500이 6천까지 가까이 왔잖아요. 연말까지 6,100을 낙관론자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6천까지 왔으니까 사실상 낙관론자의 예상이 맞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낙관론을 펼칠 때에는 미국이 9월달 빅커트 금리 인하, 그리고 연말까지 해서 어느 정도의 스피드를 가지고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런 예상들 를 배경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실제적인 AI 기반의 실적들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들을 기반으로 해서 낙관론이 제시가 됐었는데, 그 낙관론대로 중간중간에 뭐 부침 같은 거, 변동성 같은 게 발생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목표로 제시를 했던 S&P 500, 6,100 쪽으로 방향으로 그쪽으로 가까워졌으니까 낙관론이 적중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저도 우리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낙관론에 편승을 해서 또 방향성에 같이 합류를 할 거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당위성이겠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3천선까지, 연말 3천선까지가 유효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많은 분석을 제시한 분들도 있었었고,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국 증시는 또 미국 증시하고는 완전 다른 상황. 정말 주식이라는 거는 기존에 당연히 미국 증시가 6천, S&P 500이 6,100까지 간다라고 하면 한국 증시는 3,000까지 가겠지. 이 공식이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셋째 주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2330선에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증시에서는 너무나도 정확한 적중이었지만, 한국 증시에서는 너무나도 분석이 분석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석대로 가지 않았다라고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국 증시가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한국의 성장률이 약화가 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표면적으로 그 한국 증시가 이렇게 미국 증시하고 다른 흐름, 또 한국 증시만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하고도 예외적인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인데, 그 배경에는 뭐 1차적으로는 뭐 삼성전자의 쇼크가 있었었고, 그리고 또 뭐 트럼프 당선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트럼프 당선 관련해서 정말 그게 그 한국 증시에 그렇게 큰 악재인가, 이런 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은 그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오니, 그 진짜 미국 중심으로 미국 중심의 미국의 어떤 이익 일변도로 그 트럼프가 어떤 강압적인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는 더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관점으로 인해서 트럼프 당선이 한국 증시에는 오히려 이제 전반적인 악재로 작용한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말 중에 낙수 효과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낙수 효과. 낙수 효과는 한쪽에서 잘 돼가지고 막 유동성 같은 것이 막 흘러내려주고, 이쪽에서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이쪽에서 경제가 잘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돈을 팡팡팡팡 쓰니까 그게 이제 흘러내려가지고 이 그 주변에 있는 그 영역까지도 그 어떤 좋은 효과를 가져가게 된다. 이게 낙수 효과잖아요. 그럼 미국 경제가 정말 트럼프 말대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미국만 더 경제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정말로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럼 뭐 그 미국만의 문제로서 끝나게 됩니까? 그게 바로 낙수 효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정말 잘 나간다라고 하면 그 낙수 효과는 그 세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이 글로벌 경제가 미국이 내수 국가가 아니니까 미국이 정말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경제가 그, 그 주변에 있는 관계된 국가들의 경제까지도 이끌어주는, 즉 말하자면은 그 미국의 호황이 어떤 낙수 효과에 의해서 주변 경제들까지 좋아지게 만드는 현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정말로 더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경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는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한국 경제가 더 좋아지는 요소로 작용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 근본적인 이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각에서 단기적으로 트럼프의 당선이 어느 업종에 유리하다, 어느 업종에 불리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트럼프 당선이 정말로 미국의 경제를 미국 경제 주도의 성장을 이끌어 준다라면은 어떤 중장기적인 낙수 효과가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나타난 이제 그 경제 거시 변수 현상 중에, 우리 이제 미국이 그 강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경제가 미국 위주로 간다라고 하니까 미국 달러의 강세가 이제 그 강달러 현상이 벌어지면서 최근에 우리 환율이 1,400원대로 치솟아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치솟다 보면은 1차적으로는 증시에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거니까 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그 효과가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맞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12월 달 지나고 나면은 1월 달, 2월 달에 상장 기업들의 그 사업 보고서도 나오고 감사 보고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2024년도 1년분의 실적들도 발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환율이 1,400원 정도, 환율이 1,400원을 이제는 이게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뉴 노말, 새로운 어떤 정상적인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1,400원대의 환율을 가지고 연간으로 지금
4, 4분기에 이렇게 환율이 1,400원대에 올라섬으로 인해서 연간 그 평균 환율대가 조금 높을 거 아니겠어요. 1,350원 정도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요. 그걸 나중에 환산된 그 달러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 다 달러를 가지고 달러를 받기 때문에 그걸 원화로 환산했을 경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에는 그뭐 환율이 1,400원대로 올라가니까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증시에 부정적인 거 아니야? 하지만 이걸 조금 시각을 좀 달리하고 조금 시각을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연말 이후에 오히려 그 한국의 주요 기업들, 상장 기업들, 수출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훨씬 더 좋아져서 이거 실적이 정말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주가는 실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때에 그런 것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지금처럼 그 한국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빠져 있고 말도 안 되게 주저앉아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 관계에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그 중기적인 시각으로 그 앞으로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그 최대 수혜를 입은 회사로 따지면 테슬라겠지만 또 그 자산 측면에서는 가상자산의 대표 크립토 커런시의 대표 가장 대표인 비트코인이 그 뭐 8만 달러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최고가를 경신하고 이랬는데 그러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좀 자세하게 한번 다루어드리는 날이 있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 지금 이게 어떤 그 여러분들 이걸 보셨을 때 갖고 싶으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1,000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걸 갖고 싶은 사람도 있고 갖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별 의미 부여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도 있죠. 자, 이런 거를 기호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호품. 그 기호품에 대해서 가치를 높게 주는 사람도 있고 낮게 주는 사람도 있고. 자, 근데 이 기호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은행에다 맡긴다고 해서 이게 이자가 붙진 않죠. 그리고 이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배당금 같은 게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이라는 그 가상 자산은 그런 기호품의 성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트코인을 은행에다가 맡겨놓는다고 해서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게 산업자본처럼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어떤 그 산업 경제를 일으켜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배당을 나눠주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이 자금 시장 또는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하면 좀 도박 시장 같은 데서 이게 가격이 형성이 돼서 또 사면은 올라가기도 하니까 이거 사놓으니까 올라간다 이런 걸로 인해서 그거를 보유하는 이게 매매가 형성이 돼 있는 것이지 그 비트코인 자체를 정말 금융 자산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 오히려 기호품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그 부상을 하게 됐냐? 어떤 투자 수단으로서 그 부상을 하게 됐냐? 이 배경에는 코로나라는 게 있었죠. 코로나 때 달러를 굉장히 이제 찍어서 유동성을 풀리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라는 거에 어떤 그 절대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을까? 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화폐 수단은 없는 것일까? 이런 인식이 일단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경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현금 가지고 주고받는 그런 매매 말고 비대면으로 해서 결제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AI니 반도체니 이런 시대가 열리면서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떤 그 결제 체제가 가능해지는 그게 오히려 더 편리하게 인식이 되는 그런 배경들이 있으면서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중앙에 있는 은행이라든지 중앙에 있는 어떤 통제 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그냥 참여하고 있는 모든 연결된 계좌들이 같이 어떤
그 승인 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제 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그 지켜보면서 해주면은 이게 이런 그런 시스템으로도 안정성이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인해서 이제 이 가상자산이라는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된 건데 그 이게 나오게 되면서 이게 또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일부 테슬라 같은 일부 기업들에서 그 전자지갑이라고 하잖아요. 전자지갑 일종의 이제 우리 주식이라든지 돈으로 따지면은 그 계좌에 해당되는 전자지갑에 그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로 결제 받아주겠다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었죠. 근데 그때는 그 비트코인이 초기 단계니까 얼마든지 그거 받은 다음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말하자면은 그 테슬라 같은 데서는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치고 빠졌다 이런 말이 맞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이 부상이 되면서 그리고 대부분의 주식을 모르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비트코인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비트코인의 개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참여하다가 그런 다른 코인들 그런 코인들로 뭐 휴지되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 특히 우리나라에는요. 그런 이제 과정이 전개가 된 것인데 이번에 이제 그 어떻게 된 것인지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트럼프가 자기는 그 비트코인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선이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 누가 당선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올해 그 상반기 이후에 많이 하락을 한 상태였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딱 되고 나니까 비트코인이 그냥 일약 그 최고치를 경신해가는 이런 현상이 있었지만 그게 어, 전 세계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물론 이번에 그 비트코인이 뭐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대로 올라가면서 전체 시가총액이 한국 증시 코스피의 시가총액보다도 더 높아졌다라고는 해요. 하지만 그 비트코인이 달러처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일부의 사람들만 가지고 그들만의 리그처럼 그들만의 매매처럼 그들만의 그 비싼 그 자산 예를 들어서 자산 뭐 1조 원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1억 원, 2억 원 그런 거는 껌값에 해당되니까 정말 기호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뭐 매집도 많이 돼 있고 지금 채굴 같은 것도 안 되고 또 그나마 새로 채굴하려면은 1억 원 정도 가까운 전기료 자체가 또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가격이 지금은 형성되고 있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자산의 개념은 없다. 그걸 맡긴다고 해서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언제 그런 불안정성이 깨질 수도 그런 안정성이 깨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올라간 거는 정말 그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랬나 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아까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 AI라는 그런 상황, 이런 그 사이버 결제라든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서 어떤 그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서 이런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사회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해안을 가지고 그거를 이런 게 가능하겠구나 이런 어떤 지적인 어떤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그걸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상의 개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거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일부 사람들은 이게 정말 결제 수단으로서 이렇게 활용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한번 보유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지식에 대한 그런 현명함에 대한 그런 해안에 대한 대가 보상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가격 형성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신비주의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한다고 했죠. 그리고 미신 이런 거 정말 굉장히 싫어하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돈 나와라 툭탁 아니면은 뭐 저기 막 구름 타고 뭐가 그 무슨 빛이 내렸다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과학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만 저 크리스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크리스찬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신비주의는 싫어하지만 진리로서 성경 말씀은 정말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성경 말씀 중에서는
그 적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경제 관련된 매매 관련된 그 666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666을 받으면 매매를 못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라는 거는 세계를 다 통할하는 지금은 나라마다 지도자들이 있지만 세계를 전체 통할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올 거다. 그 사람이 어떤 그 크리스찬들에게는 크리스찬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매매를 못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666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그게 뭐 비트코인 같은 그런 화폐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지금 사회가 굉장히 혼탁하고 굉장히 악하고 이렇다라는 거는 비단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느낄 테고 뭐 전쟁이 많을 거다, 기근이 일어날 거다, 지진이 일어날 거다 이런 거는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보면은 이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지식이 굉장히 많아진다. 지식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식이 굉장히 많아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다 목도하고 일상생활에서 목도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이 몇 천 년 전에 어떻게 지식이 많아지고 빨라지고 이런 것들을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때는 그런 개념도 없었을 텐데, 근데 그 지금 사회가 그런 사회가 돼 있고, 근데 그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이 나올 거다. 그리고 매매를 제한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혹시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비대면 되다 보면은 막 그 QR 코드 같은 거 자기 정보 이런 거가 있어야만 뭐 통과할 수 있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정보로 인해서 충분히 전 세계를 통치하고 또 이렇게 어떤 그 관리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은 전 세계의 대통령이 따로 있지만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그 지도자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그때 그 결제 수단이 비트코인 같은 거가 되지도 않을까 이런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까 금융시장의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을 아까 그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신앙의 차원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 하나님이 그 미리 제시를 해준 것처럼 이 사회가 세계가 하나로 이렇게 그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이 되고 또 하나의 큰 지도자가 이제 그 세계 전체를 이끌어가게 되고 그 중에 그 세계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통제와 어떤 그 매매까지도 가능한 그런 새로운 수단으로서 그런 가능성이 시작되는 그 초기 단계로서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상자산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맥락에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했죠? 급등했고, 근데 이제 제가 49,000원 그 반대 매매 이후에 반대 매매가 이렇게 다 쓸려 나가고 나면은 반등할 거다라고 그런 예상을 드렸는데 49,900원 딱 찍은 다음 날 바로 이렇게 8% 급등을 했고 그리고 어제 금요일 날 장마감을 하고 나니까 삼성전자가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만 하는 게 아니라 매입해가지고 소각하겠다라고 물론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3조 그다음에 1년 내에 10조 원의 규모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겠다. 큰 재료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었죠. 엔비디아에도 90달러까지 급락하던 악재가 있었었는데 다시 뭐 140달러, 150달러 이렇게 됐고 테슬라도 140달러까지 급락하는 악재가 있었는데 뭐 다시 뭐 380달러, 400달러 가까이 이렇게 됐고 그럼 꼭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냐 이런 얘기도 며칠 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지금 10조 원이라는 자사주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 삼성전자 그 기업에서 그 삼성전자가 이렇게 추락하는 거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방증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주가 부양 의지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0조 원의 자사주 그 소각이
2017년도에 한번 있었었어요. 근데 그때 큰 의미가 있었던 거가 뭐냐면은 2017년도까지는 그 삼성전자가 200만 원대의 삼성전자는 아직 상상이 안 됐었어요. 100만 원대의 삼성전자 시대였고 200만 원대의 삼성전자는 아직 그 일반적인 그 사고 안에 들어와 있지 못했을 때였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그 이후에 액본을 했어요. 50대 1. 그러니까 그 2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4만 원이 되는 거고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2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100만 원, 2만 원대에서 그 4만 원 사이에서 삼성전자의 가격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었었지. 그 200만 원 말하자면 4만 원대 이상의 그 주가가 아직까지는 피부에 와닿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10조 원의 자사주 매각이라는 큰 이벤트를 모멘텀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200만 원도 비싼 게 아니다라는 그 시대가 열리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 이제 200만 원이 지금 현재 주가로 따지면 4만 원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9만 원대까지 갔었잖아요. 그 9만 원이 되면은 주가가 450만 원, 200만 원이 450만 원까지도 주가가 2021년도에 거기까지 갔었으니까 올해 그래서 또 10만 전자 가냐 못 가냐 막 이러다가 지금 이렇게 주저앉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10조 원의 자사주 어제 금요일 날 발표한 그 자사주 그 재료는 2017년도에 그 10조 원의 자사주 그 매입 소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시대로 열리게 되는 거였고 지금 이제 4만 원대 잠깐 찍었다 5만 원대니까 250만 원대에 있는 거잖아요. 200만 원대. 그러면 이번에 그 자사주 10조 원 그 얘기는 200만 원대에서 지금 조정하고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이제는 그 300만 원, 즉 그 이제 환산 주가로 따지면 6만 원이 되겠죠. 그 300만 원이라는 그 주가의 타당성 같은 거가 어떤 그 타당성 같은 거가 어떤 그 우리가 그 타당성에 대한 근거로서 어떤 그 타당성을 지지해주는 어떤 그런 근거로서 이번에 그 10조 원의 자사주 소각해가지고 주식이 그만큼 또 수가 적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그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서 그 300만 원대의 삼성전자는 굉장히 타당한 가격이다 이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1차적으로는 뭐 6만 원 언저리까지는 주가가 반등을 할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자사주의 효과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회사가 나빠가지고 지금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뭐 HBM 얘기, 기술적인 이유도 있고 어떤 기대감이 충분히 기대할 만큼의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전망이 충족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빌미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에 그 자사주를 통해서 삼성전자에서는 주가 관리의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 거기에 경영에 있어서도 기술에 있어서도 그 지금 조금 그 게으르고 후퇴한 그런 모습이 반영됐다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런 게 빌미가 돼서 주가가 빠졌으니까 그렇지 않다. 삼성전자의 혁신은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기술력은 여전하다. 삼성전자의 어떤 그 TSMC라든지 어떤 그 중국의 저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대비로도 우리 그 삼성전자는 아직도 충분히 건재하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의 주도권을 끌고 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것들까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자사주로 인해서 회복이 되는 그 6만 원 정도 언저리까지의 가격에서 또 다시 부침은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시 10만 전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력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다라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했으니까 현대차 얘기도 잠깐 드리는데요. 현대차도 최근에 뭐 주가 잠깐 20만 원이 붕괴되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관점 한번 가져보세요. 현대차에는 현대차 증권이라고 하는 그 증권사가 있죠. 근데 보통 그 증권사에서 그 리포트들을 쓰는데 저는 그 리포트들 중에서 정말 쓰레기 같은 리포트들이 거의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대차 증권에서 현대차의 밸류에이션 이런 거에 대한 평가 또는 목표가에 대해서 38만 원, 30만 원대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굉장히 타당한 얘기다라고 하고요. 이번에 그 인도 상장한 IPO한 그런 그
평가이익, 자산재 평가이익도 아직 다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뭐 전기차에 뭐 좀 그 트럼프로 인해서 전기차 보조금 이런 것들이 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현대차는 전기차도 그 트렌드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비중을 가지고 왔지만, 그 내연차의 비중이 사실은 더 중요한 기업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전기차한테 악재는 현대차한테 꼭 악재는 아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오히려 그 전기차 악재가 현대차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전기차에서 발생하게 될 그 IRA라든지 그 보조금 이런 부분들의 그 타격은 현대차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11월, 12월 배당 시즌이기도 하고, 현대차라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일단 그 주주 환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심도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런 액션들도 많이 취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아까 현대차 증권에서 그 제시하고 있는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을 저는 그게 허황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중장기적으로는 현대차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우리나라 기업 그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 그 대담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그 대통령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 기업들 중에 삼성전자, 현대차 살아나야 우리 경제가 어쨌든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만 하기보다는 삼성전자, 현대차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국민의 마음을 가져가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또 다행인 것이, 이번에 에이펙이 저쪽 그 남미 쪽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진핑하고 또 대화도 이렇게 전개되는 것들 보니까 당장에 뭐 북한하고 한국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 분위기들이 좀 형성이 되는 것이 또 한국의 한편에서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 북한이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그 파병하는 거, 그 이슈도 우리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는데, 저는 이제 어제 그 시진핑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상 회담까지는 아니고 뭐 대화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담화에서 나온 분위기가 어쨌든 그 북한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의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의 그 절대적인 요인을 지금 현재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정학적인 것도 컨트롤이 되고, 트럼프 당선이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거, 그다음에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지금 낮게 평가를 받고 있고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의 어떤 그 반전, 그 주주 환원 이런 정책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다시 삼성전자의 어떤 기술적인 건재함, 그다음에 그 반도체 리더로서의 건재함, 이런 것까지 부각이 된다라면은 한국 증시가 충분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측면에서 희망을 가져보시고, 저희 스탁 119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로 수익 많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 스페셜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